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0대인 여성으로 결혼 3년 차에 이혼을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만행으로 헤어질 결심을 했는데요. 소름 돋게 했던 그 이야기를 바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잘 들어봐 주세요. 저는 학창 시절 공부만 하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렇지만 반 친구들과는 잘 어울렸는데 공부 욕심이 있어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집에서 외동으로 자랐는데 부모님이 딱히 공부해라 잔소리를 하시진 않아도 제가 알아서 성적도 잘 받아오고 학급 회장도 척척 맡으니 좋아하셨습니다. 대학교 가서는 장학금을 받고 싶어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할 정도였는데 그러다 보니 친구들이 한참 데이트하고 지낼 때 저는 연애와는 담 쌓고 살았습니다. 들어가고 싶었던 회사가 있어서 학점도 만들어야 했고 자격증에 준비할 게 너무 많았죠. 그렇게 노력한 덕에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며 지냈습니다. 이 대리, 이쪽은 우리 거래처 김동민 대리야. 앞으로 자주 보게 될 테니까 서로 인사 나눠. 아, 네. 안녕하세요. 이은미입니다. 여기 명함이요. 네, 제 명함도 받으세요. 회사에서 거래처 직원이라며 한 남자 직원과 인사를 나눴는데 그 사람이 제 전 남편입니다. 처음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으나 계속해서 저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거래처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은 저희 회사로 직원을 보내서 회의도 하고 관련 서류를 같이 작성하기도 했는데 한 달에 4번 이상을 남편과 만나 얘기를 나누다 보니 저도 정이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연애를 해봤어야 말이죠. 가장 큰 문제는 남자를 보는 눈이 없었던 겁니다. 이걸 결혼하고 나서 깨닫게 되었네요.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은 무역회사였는데 직원 수가 정말 많았습니다. 남편이 회의차 제 부서로 와서 얘기를 나누면 목소리가 아주 커서 다들 쳐다볼 정도였고 사투리도 써서 처음에는 특이한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회사에 올 때마다 음료수나 간식을 꼭 사서는 제 책상 위에 두곤 했고 퇴근하고 만나자는 말도 정말 자주 했네요. 이때는 제 눈에 뭔가 씌었는지 남편이 남자답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뭘 해도 화끈한 성격이었고 다정한 말투는 아니었으나 저를 좋아하는 게 몸으로 티가 나서 귀엽다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은미 씨는 커피 뭐 좋아해요? 저는 커피 안 마시고 차 마실래요? 커피 안 마셔요? 네, 카페인이 좀 안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서울말 쓰는 거예요? 좀 감쪽 같지 않아요? 다들 제 고향이 어딘지 모르던데. 남편은 저와 데이트하면서 일부러 사투리를 안 쓰려고 했는데 스스로 서울말을 쓰고 있다고 착각한 그 모습조차 저에게는 정말 재미있고 좋아 보였습니다. 은미 너 언제 그렇게 남자를 만났어? 일만 하고 사는 줄 알았더니. 그냥 회사 사람이에요. 같은 회사 직원? 아니, 우리 회사는 아니고 거래처요. 오, 그래도 벌써 1년이나 만났으면 왜 진작에 얼굴 한번 보여주지 않고. 이렇게 오래 만날 줄 몰랐어요. 안 그래도 다음 주에 우리 집에 오겠다고 했으니까 그때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연애한 지 1년이 되었을 때 저희 집에 남편이 인사를 처음 왔는데요. 부모님은 제가 좋다고 하니 좋게 봐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얼마 뒤 시댁으로 인사를 갔는데 서울에서 4시간 거리였고 시부모님은 농사를 짓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었는데 가족들이 모두 사투리를 쓰고 목소리도 크다 보니 인사를 간 날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다들 저를 반겨주고 집안이 북적북적한 게 저희 집과는 비교가 돼서 그런지 좋아 보였어요.
결혼해서도 재미있게 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상견례 날 서로 결혼 준비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을 때 요즘 많이 하는 반반 결혼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뭐 결혼하는데 복잡하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합시다. 괜찮으시죠? 그럼요. 요즘 간소하게 결혼하는 집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외동딸이 결혼하는데 섭섭하지 않으세요? 섭섭하긴요. 결혼해서도 자주 보고 살면 되죠. 그래서 저희는 예단비를 생략하기로 했고 이것저것 보내지도 말라고 하시더군요. 대신 식구들 옷 한 벌씩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정도는 저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결혼 얘기 나오기 전 시동생과 신우를 만났을 때 동생처럼 잘 따라주고 그래서 선물 하나는 해주고 싶었는데 옷 선물도 좋겠다 싶었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었어요. 특히 저는 외동으로 자라서 시댁이 시끌벅적한 게 좋더라고요. 은미야, 너 결혼하고 이번에 첫 명절인데 가서 실수 없이 잘하고 와. 친척분들도 많이 오신다며. 알았어. 걱정하지 마, 엄마. 그리고 뭘 이렇게 많이 보냈어. 엄마도 신경이 쓰여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 꿀하고 굴비 잘 도착했지? 응, 포장 그대로 잘 왔어. 내가 슬쩍 열어봤는데 엄마 엄청 비싼 거 산 것 같아. 맞지? 이번에만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네가 알아서 해. 알았어. 나도 시댁 드리려고 산 거 있는데 우리 트렁크 꽉 차겠다. 그럼 엄마 다녀올게. 결혼 후 첫 명절이 되었는데 시댁에 내려가는 길이 너무 신났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여행을 제외하고는 명절에 시골을 가본 적이 없었어요. 친척들도 다 서울에 살았거든요. 시댁은 차를 타고 한참 가야 했는데 시내를 지나서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시골이 나옵니다. 거기서 시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시댁 가는 길에 휴게소 들러서 이것저것 사 먹고 차가 막혀도 그저 신나고 좋았습니다. 시댁은 정말 자주 모이는 집이었는데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도 가족 모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오빠가 회사를 서울로 다니니까 가족 모임을 자주 못하고 말이야. 그럼 오빠 회사를 그만두랴? 뭐하러 서울까지 가서는. 어머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하여튼 철딱선이 없어. 근데 은미야, 아이 넌 뭘 이렇게 바리바리 싸웠어? 세상에, 이건 굴비네. 꿀단지도 있고. 그럼 이 박스는 뭐지? 그거 화장품이에요, 아가씨. 내 것도 있나? 아, 그게 어머님 아버님 것만 사왔어요. 다음에 제가 좋은 화장품 하나 해드릴게요. 시댁에서는 제가 가져온 것들을 보시며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버님네도 오셔서 시댁 거실이 아주 꽉 찼는데 동네 잔치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명절을 보내고 이제 친정에 가야 해서 방에서 혼자 짐을 싸고 있었는데 남편이 나와보라고 하더라고요. 은미야, 얼른 나와봐. 우리 서울 가기 전에 가족회의 해야 돼. 회의? 빨리 나와. 거실로 나가보니 온 가족이 다 모여 있었는데요. 이제 은미도 우리 식구 됐으니까 가족 모임에 같이 참석해야지. 우리는 식구들 기념일은 꼭 챙긴다. 생일이 언제인지 은미 너도 꼭 메모해뒀다가 놓치지 말고. 그리고 서연이 네가 언니 초대해. 초대요? 아, 우리 가족 단톡방이요. 제가 언니 초대할게요. 시댁은 단톡방이 있었는데 그날부터 저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가족들끼리 자주 모여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아무 불만 없이 시댁에서 하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런데 챙길 게 정말 많더라고요. 1년에 2번이는 명절에 제사도 있었고 거기다 시댁 식구들 생일, 마지막으로 김장까지 이걸 다 합치니 1년에 시댁에 가야 하는 날이 정말 많았죠. 저희 친정에서는 제사가 없었고 명절에는 큰 집에 갔다가 다 같이 식사하고 헤어지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하고 명절 때 해외여행을 다닌 적이 많았네요. 그야말로 친정하고 시댁은 정말 다른 게 많았습니다. 모든 게 다 새로웠죠. 형수님은 형제가 없어서 외롭지 않았어요? 명절에도 조용했을 텐데. 그런 건 못 느꼈어요. 저희 집에서는 제사도 안 지내서 명절 땐 부모님하고 해외여행 가거나 그랬거든요. 시골 가는 친구들이 부러운 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대답하고 나니 순간 신우가 저에게 곁눈질을 하더라고요. 좋았겠다. 우리는 제사도 많고 해서 여행 후 꿈도 못 꾸고 살았는데. 맞아. 그런 말 나온 김에 우리도 엄마 아빠 여행 보내드릴까? 해외는 한 번도 안 가봤잖아. 이야, 김서연. 너 오랜만에 기특한 소리 했다. 그래, 그럼 가족 통장 새로 만들어서 여행 경비 모으면 되겠다. 시댁 식구들은 단합도 잘 됐고 추진력도 아주 끝내줬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와 남편, 시동생과 신우는 매달 정해진 금액을 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가족회의가 끝난 뒤 저희는 친정으로 향했는데 좀 피곤하더라고요. 남편과 교대로 운전하면서 겨우 친정에 도착했는데 남편은 종일 자기 바빴습니다. 고생 많았지. 다음부터는 시댁에서 명절 보내고 그냥 너희 집으로 가. 무슨 말이야. 시댁에 갔으면 친정도 가는 게 맞는 거지. 나도 여기 와서 엄마 아빠랑 같이 밥 먹고 가고 싶다고. 엄마 말대로 해. 김서방 피곤해서 저렇게 자기만 하는데. 시댁이 좀 멀긴 해. 갈 때는 신나고 좋았는데 올 때는 둘 다 휴게소 딱 한 번 들리고 계속 운전했어. 그래, 너도 좀 가서 누워. 눈 좀 붙이다가. 나도 좀 자야겠다. 눈꺼풀이 자꾸만 내려오네. 결혼 후 첫 명절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진짜 시간이 어떻게 흘러간지도 모르게 그 긴 연휴가 다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어머님 생신이 다가와서 저희는 또 시댁에 내려갔습니다. 아버님도 같은 달에 생신이 있으셔서 겸사겸사 생신 축하해드리러 갔죠. 어머, 이 가방 엄청 비싼 거 아니야? 명품 같은데? 아주 비싼 건 아니고요. 저번에 보니까 어머님 좋은 가방이 없어 보여서 하나 샀어요. 너무 마음에 든다. 언니 돈 좀 썼네요. 엄청 비싼 명품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괜찮은 브랜드에서 가방 하나를 사서 갔더니 어머님이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는 지갑을 선물로 드리니 며느리 하나 잘 들어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해 12월 시댁에서 김장을 할 거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새벽같이 일어나 남편과 시댁으로 내려갔습니다. 거실에 아주 크게 절인 배추가 쌓여 있었고 다행히도 저흰 양념한 배추 속에 넣기만 하면 되었네요. 은미야, 내가 양념부터 배추 절이는 것까지 다 해뒀어.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다음부터는 절인 배추를 사서 하는 건 어떠세요? 너무 힘드시잖아요. 사기는 나는 지금까지 내가 하나하나 다 절여서 했어.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어떻게 김장하는지 보여주려고 다 준비해놨는데 내년부터는 네가 처음부터 같이 하면서 배워. 배추 씻고 절이고 양념에 뭐 들어가는지는 알아야지. 그런데 시댁 김치가 제 입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엄마가 어릴 때 해주신 김치 맛에 익숙해져서인지 너무 짜고 쓴맛도 나더라고요. 집집마다 김치 맛은 다 다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고 힘은 들어도 다 같이 모여 김치 만드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리에 남은 건 시모와 저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다 같이 열심히 하더니 하나둘씩 자리에서 빠지고 시모도 허리가 아프다며 저에게 뒷정리를 하라고 하시더군요. 주변을 보니 바닥도 다 닦아야 했고 김치통도 옮겨야 했고 혼자서는 엄두가 안 나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은 동생들하고 거실에서 부침개 먹으며 TV를 보고 있었는데 제가 불러도 대답이 없길래 직접 가서 남편 팔을 잡고는 끌고 왔어요.
제가 말없이 눈치를 주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같이 치웠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어서 저는 허리도 겨우 폈는데 김치통은 거의 다 남편이 옮겼어요. 그리고 걸레 하나씩 나눠 갖고는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저를 부르더니 은미야, 앞으로는 우리 통민이 부르지 말고 네가 해. 우리 집은 원래 그렇게 했어. 그래도 같이 해야죠, 어머님. 저걸 제가 어떻게 혼자 다 치워요? 바닥에 양념이 눌러붙어서 한 번에 잘 닦이지도 않고요. 제가 혼자 있으면 아직 반도 못 치웠을 거예요. 네가 혼자 다 못하겠다 싶으면 내가 왔겠지. 안 그래? 잘 쉬고 있는 애를 왜 부르니? 똑같이 일해놓고 누구는 쉬고 누구는 계속 청소하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제 말에 시모가 대답을 하려던 순간 아버님이 나오셔서는 그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모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온 저희는 둘 다 몸살이 났습니다. 운전도 겨우 하고 왔는데 저녁도 안 먹고 그냥 뻗어버렸네요. 시댁에서 받아온 김치는 바로 냉장고에 넣어두었는데 입에 맞지 않아서인지 저는 손이 안 갔습니다. 반대로 남편은 저희 친정김치를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서로 각자 입맛에 맞게 김치를 꺼내서 남편은 시댁김치를, 저는 친정김치를 먹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시댁을 가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결혼 후 1년간은 며느리로서 도리는 해야겠다 싶어서 부르면 가고 하라면 하고 지냈는데요. 시댁에 한번 다녀오면 기가 빨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시댁 식구들이 저와 대화도 많이 하고 지냈는데 언젠가부터 소외감도 느껴졌습니다. 제가 모르는 얘기를 하고 다 같이 웃을 때면 대체 어느 부분에서 웃어야 하나 싶어 가만히 있었는데 다 웃는 분위기에서 저 혼자만 안 웃고 있으니 그것도 이상했죠. 자기야, 무슨 얘기야? 어, 그런 게 있어. 넌 말해줘도 몰라. 이러길래 그다음부터는 아예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첫째 며느리라 시댁에 가면 그래도 뭐든 알아서 하려고 하는데 말로는 저도 가족이다 하면서도 시댁 식구들끼리만 얘기하는 게 많았죠. 남편은 특히 시댁에 가면 저만 두고 동생들하고 외출하는 일도 많았는데요. 자기야, 나도 같이 가자. 시내 갈 거야? 갈 거면 잠바 입고 나와. 알았어. 은미야, 너도 가게? 네, 어머님, 저도 시내 구경 좀 하고 오려고요. 시내는 무슨? 가도 볼 거 없어. 저번에도 가봤잖아. 저는 재미있었어요. 못 가본 곳도 있었고. 아유, 됐어. 너까지 뭐하러 가? 넌 나랑 반찬 만들자. 얼른 옷 벗어두고 일로 와. 어머님은 처음에는 제가 시댁에 가면 아무것도 할 거 없으니 쉬라고 하셨는데 점점 제가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요즘은 시댁에 가면 제일 먼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 할 일 남겨놨다. 내가 다 해도 되는 건데 너도 배워야 하니까 좀 해보라고 조금 남겨놨어.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지만 제가 조금이라도 쉬고 있으면 할 일을 일부러 만들어서라도 저에게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하고 시댁에 가는 날이 너무 많았던지라 제가 하루는 남편에게 여행을 가자고 한 적이 있었어요. 자기야, 이번 주말에 가까운 곳이라도 바람 쐬고 올까? 이번 주말이 언제지? 아, 서연이 생일이네. 응? 우리는 가족들 생일 꼭 챙긴다고. 아가씨 생일까지 직접 만나서 챙겨줘야 해? 평일도 아니고 주말인데 안 갈 수 있어? 남편은 신우 생일까지 챙겨야 한다며 주말에도 또 시댁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있던 상태여서 남편하고 단둘이 바람 쐬고 오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었죠. 이번엔 자기 혼자 다녀와. 뭐? 넌 안 간다고? 응. 어머님 아버님 생신도 아니고 왔다 갔다 너무 힘들어. 너 벌써부터 그러면 어떡하냐? 우리 가족인데 너도 자꾸 봐야 정도 들고 친해지는 거 아니야.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그 먼 거리를 어떻게 자주 가? 우리 2주 전에도 시댁 갔다 왔어. 저는 이런 일로 싸우고 싶지 않아서 좋게 얘기하고 시댁에는 직접 전화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시댁에 가는 날 신우에게 주라고 돈 봉투도 챙겨 보냈습니다. 빈손으로 보내면 또 말이 나올까 싶어서 챙겼는데 선물하고 고민하다 돈이 낫겠다 싶었네요. 아마 이때부터였을 거예요. 시댁 식구들이 저를 안 좋게 보기 시작한 때가 말이죠. 가족 모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 제가 빠졌으니 본인들은 제가 싫었을 겁니다. 제가 이걸 제대로 느꼈던 이유가 뭐냐면 프로필 사진 때문이었어요. 남편이 시댁에 다녀오고 난 뒤 시댁 식구들 프로필이 하나같이 다 똑같은 사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사진은 가족 사진이었는데 이번에 제가 참석을 안 해서 자기들만 새로 찍은 모양이었습니다. 약속이나 한 것처럼 비슷한 시간대에 이 사진으로 다 올렸더라고요. 이건 누가 봐도 저 보라고 올린 건데 좀 황당했습니다. 처음부터 단합 잘 되는 가족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럴 때도 단합을 하니 좀 유치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가족 모임을 참석을 잘 안 하기 시작하면서 단톡방도 조용해졌습니다. 요즘 단톡방이 조용하네? 다들 바쁜가 봐. 지금쯤 메시지가 엄청 올라와야 하는데. 아, 너 빼고 방 새로 만들었어? 어? 너 모임에도 안 나오는데 방에 있어서 뭐해? 어차피 우리가 뭐 할지 그런 얘기하는 방인데 넌 안 봐도 상관없잖아. 좀 기가 막혔습니다. 매번 시댁에 안 간 것도 아니고 한두 번 빠졌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섭섭했나 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점점 시댁과 멀어져 갔습니다. 처음엔 시모도 저에게 자주 전화해서 시댁 모임에 빠질 때면 서운하다고 하셨어요. 은미야, 네가 안 와서 좀 서운했다. 많이 바빴니? 네, 죄송해요. 저도 이번에 약속이 좀 있어서요. 그래도 우리 이제 한 식구 아니야? 앞으로는 무슨 일 있어도 시댁 먼저라고 생각하고 와. 알았어? 저 어머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뭐?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야근도 하고 회식도 하고 또 사람들하고 약속도 잡힐 수 있는 건데 그럴 때는 모임에 갈 수가 없어요. 물론 명절에는 당연히 가야 하지만요. 제가 그렇게 딱 잘라 안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시모는 어이없어 하는 게 전화 통화임에도 다 느껴졌습니다. 찰난 며느리여서 좋다 했는데 찰나도 너무 잘났구나. 그래, 알았다. 근데 너 우리 아들 잡고 사는 건 아니지? 네? 아니에요. 그런 적 없어요. 그럼 됐다. 이만 끊는다. 처음에는 저도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나부터 살고 봐야겠다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욕먹고 나니 그 다음부터는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되면 가는 거고 일이 있거나 하면 시댁에 안 갔습니다. 가족 모임도 무슨 한 달에 한 번은 있었는데 남편이 그 정도로 시댁에 자주 갔어요. 제가 약속이 있어 안 간다고 얘기하면 남편은 별말 없이 혼자 준비해서 시댁을 갔습니다. 저번에는 회사만 아니면 시댁 근처에 집을 얻어서 살고 싶다는 말을 저에게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다니는 회사가 서울이라는 게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벌써 결혼한 지 2년이 되었고 또 김장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작년에도 12월에 김장을 했었는데 날짜가 뒤로 밀리는 바람에 엄마 생신날하고 겹치게 되었어요. 여보, 다음 주에 엄마 생신인 거 알지? 알지. 근데 어떡하냐? 뭐가? 그날 우리 김장하는 날이잖아. 날짜가 바뀐 거야? 아, 맞다. 너 단톡방에 없어서 모르겠구나. 이번에 진영이가 일이 있어서 김장날 못 온다고 했더니 엄마가 며칠 뒤로 정했어. 그럼 우리 엄마 생신은? 작년에도 제대로 못 챙겨드렸었는데 올해는 챙겨야지. 네 말도 맞는데
김장을 안 할 수 있어? 이번엔 말씀드리고 빠지자. 어? 어떻게 그래? 진영이 때문에 날짜도 다시 정했는데 너랑 나랑 둘 다 빠지면 그 많은 배추는 누가 다 하냔 말이야. 남편은 계속 김장하러 가야 한다고 했고 저는 엄마 아빠 모시고 식사라도 하고 싶다고 했죠. 그런데 남편은 절대 안 된다며 김장 안 하면 김치 못 얻어온다고 했습니다. 난 결혼하고 어머님 아버님 생신 잘 챙겨드렸어. 나중에 했니 안 했니 말 나오는 것도 싫어서 힘들어도 갔다고. 어디 그것뿐이야? 명절에는 연휴가 길어도 그거 다 보내고 마지막 하루 남았을 때 친정 갔잖아. 너 내 생각은 조금도 안 해? 내가 힘들 거란 생각은 안 해봤냐고. 너는 본가니까 편하겠지만 나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모임 있을 때마다 빠지지 말고 가자고 했잖아. 매번 참석했으면 너도 우리 집이 편해졌을 텐데 중간중간 일 있다고 빠지고 하니까 불편하지. 그런 뜻이 아니잖아. 그리고 당신이 우리 친정이 그렇게 자주 간다고 생각해봐. 좋겠어? 비교할 거래. 결혼하면 친정을 누가 그렇게 자주 가냐? 그리고 난 김장할 때 매년 꼭 갔어. 엄마가 김장 같이 안 하면 김치는 절대 안 준다고 했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 생신은 못 챙기겠다? 결국 저희 부부는 이날 대판 싸웠습니다. 남편은 시댁으로, 저는 친정으로 각자 갔죠. 친정에 혼자 오니 부모님이 좋아하실 리가 있나요? 김서방은 왜 같이 안 왔어? 동민치 시댁 갔어, 김장하러. 아, 그랬구나. 아, 너도 같이 가지 그랬어. 김장하려면 손 부족할 텐데. 나 말고도 할 사람 많아. 작은어머님의 막내 숙모님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일단 나가자. 저는 미리 예약해둔 식당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분위기도 좋았고 내심 남편까지 있었더라면 부모님이 더 좋아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저와 엄마 아빠는 기분 좋게 식사도 하고 제가 준비한 선물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아, 오랜만에 좋은 곳에서 밥 먹고 왔더니 기분 좋다. 그러게, 은미 시집 가기 전에는 우리도 자주 외식했는데 이제는 자주 못 오니 섭섭하긴 하네. 섭섭하긴. 자주 올게. 근데 너 이제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나 오늘은 여기서 잘래. 집에 가도 아무도 없는데 뭘. 저는 오랜만에 친정에서 푹 자고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피로가 쌓일 대로 쌓였는지 제가 코까지 골면서 잤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제가 잠을 너무 많이 자서 혹시나 임신한 건 아닌가 싶으셨다는데 그건 아니었고 그동안 몸이 지쳐 있었던 거죠. 그렇게 저의 결혼 생활은 처음과 달리 점점 즐거움도 없고 남편과 대화도 없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시부모님 해외여행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은미야, 돈도 어느 정도 모여서 여행 계획 좀 짜보려고 하는데 사이판 어때? 사이판 좋지. 언제쯤 가려고? 내가 알아보니까 다음 달 초에 가면 될 것 같아. 너도 연차 쓸 수 있지? 어? 내가 왜 연차를 써? 야, 너 이번에도 빠지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님하고 아버님만 보내드리는 거 아니었어? 처음엔 그랬는데 엄마가 식구들하고 다 같이 가고 싶다고 하셔서 그냥 우리 다 같이 가기로 그렇게 결정했어. 저하고는 의논 한마디 없이 시댁 식구들이 알아서 결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가기로 한 날짜에는 저도 별다른 일이 없어 가겠다고 했네요. 그래도 저 하나 때문에 분위기를 망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 같이 가려면 여행 경비가 좀 부족한데? 나도 알아. 부족한 건 그래서 내가 보태기로 했어. 지난달에 보너스 나왔거든. 그랬어? 암튼 그날 가기로 한 거다. 너 그때 가서 딴소리 하지 마. 별로 내키지는 않았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기분 좋게 다녀오자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행까지 일주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친정엄마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가 아빠의 전화를 받고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죠. 병원에 도착 후 수술실 앞에 앉아있는 아빠를 보는데 두 손을 모으고는
고개를 숙이고 계시더라고요. 아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교통사고를 어떻게 당했길래 수술까지? 엄마가 횡단보도 건너다가 신호 위반 차량에 치였대. 그런데 그 차량의 속도를 안 줄여서 엄마가 좀 크게 다쳤다. 엄마는 특히나 머리를 크게 다치셨다고 했고 수술은 좀처럼 끝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가 병원으로 오는 동안 남편에게도 전화를 했는데 수술이 다 끝나고 나서 병원에 왔습니다. 엄마는 중환자실에 계셨고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의사도 지켜보자는 말만 할 뿐 매일 밤이 고비가 될 거라고 하셨네요. 아빠와 저는 의사의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남편도 걱정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러면서 엄마가 곧 깨어나실 거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아주는데 그래도 중요한 순간에는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착각이었죠. 엄마는 수술 이후 계속해서 의식이 없으셨습니다. 병원에서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할 정도였고요. 그래도 깨어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좀 희박합니다. 죄송합니다. 엄마는 몸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혼자 호흡하는 게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은미야, 집에 가서 좀 자고 와. 싫어, 안 졸려. 아빠나 좀 자고 와. 그럼 가서 샤워하고 옷도 갈아입고 와. 그 사이에 무슨 일 안 생겨. 걱정 말고 아빠 말 들어. 저는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있어서 아빠 말대로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캐리어에 짐을 싸고 있더라고요. 여보, 뭐 하는 거야? 보면 몰라. 짐 싸고 있잖아. 넌 안 싸? 뭐? 너 지금 짐 싸려고 들어온 거 아니야? 내일 우리 여행 가는 날이잖아. 잊었어? 이런 남편의 모습이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엄마가 지금 저러고 계신데 여행을 간다고? 엄마가 사고로 생사를 오가는데 계획대로 시댁이랑 해외여행을 가겠다고 하더군요. 야, 그럼 비행기표랑 숙소랑 다 예약해뒀는데 어쩌라고? 아무리 좋게 생각해 보려고 해도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엄마가 사고를 당해서 수술 후 중환자실에 옮겨졌을 때 당연히 여행은 미뤄지거나 취소될 줄 알았어요. 여행이야 다시 날 잡고 가면 되는 건데 이 상황에 아무렇지 않게 짐을 싸고 있는 남편을 보니 화가 났습니다. 너 어머님이 저렇게 누워 계셨어도 이랬을 거야? 여행 갈 생각을 어떻게 해? 네가 사람이냐? 말이 좀 심하다. 우리가 해외여행 가려고 얼마나 기다렸냐? 엄마 아빠가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여행 하루 전에 취소를 하란 말이야? 정 마음에 걸리면 너는 가지 마. 우리는 갈 거니까. 중환자실에 있다가 일반 병실로 옮기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은 말고.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 눈앞에 서 있는 남편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죠. 여행 예약한 거 취소하면 손해가 있다는 건 저도 알지만 지금은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지 않나요? 저는 너무 속이 상해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고 샤워하고 옷도 갈아입고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남편이 문자를 보내왔어요. 공항에 도착했다면서 시댁 식구들 만났다고 또 사진을 다 같이 찍었더라고요. 그 사진을 아무렇지 않게 저에게 보냈는데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시댁에서도 저희 엄마가 그때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물론 시동생과 시누까지도요. 시부 말고는 아무도 전화해서 엄마 상태를 물어본 사람이 없었어요. 시부는 저와 통화하면서 잘 챙겨드리라며 올 때 선물도 사온다고 하시고는 끊으셨습니다. 다들 여행에 들떠 있었는데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빠도 제 앞에서 내색은 안 했으나 어떤 기분이실지 짐작이 되었네요. 그리고 며칠 뒤 친정엄마는 돌아가셨습니다.
아빠랑 저는 엄마 손을 붙잡고는 놔주질 못했어요. 수술하고 눈 한 번 못 떴고 마지막 인사도 못했는데 그냥 떠나보내야 한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제가 더 미치겠는 건 아빠가 그동안 우신 모습을 본 적이 없었는데 이날은 통곡을 하시며 병원 바닥에 주저앉아서 계속 우셨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사들하고 간호사들까지 말릴 정도였는데 그동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어도 저와 아빠는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꼭 깨어날 거라고 굳게 믿었기에 더 가슴 아팠어요. 겨우 정신을 붙들고는 아빠와 저는 장례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에게도 바로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저녁 늦게 전화가 와서 받았습니다. 엄마 돌아가셨어. 그리고 지금 장례 준비하고 있고. 아, 그랬구나.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야. 산 사람이 더 중요하지. 그러니까 네가 잘 모셔드려. 남편은 어이없는 말을 했고 주변은 되게 시끄러웠습니다. 웃음소리는 끊이지 않았고 옆에서 신우 목소리도 들려왔어요. 오빠, 빨리 전화 끊어. 게임 다시 시작해야 돼. 그러더니 남편은 저에게 지금 통화를 길게 못한다며 다시 전화한다고 하고는 끊었습니다. 장례 기간 동안 아빠와 저는 손님 맞이는 물론 음식도 다 대접하고 넋이 나간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엄마 장례가 다 끝날 때까지 오지 않았어요. 발인까지 마친 뒤 엄마를 낙골당에 모시고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저는 아빠를 쉬시게 챙겨드렸는데 너도 가서 좀 쉬어. 잠도 자야지. 그러다 쓰러진다. 며칠 뒤에 출근도 해야 하는데 아빠 말 듣고 가서 좀 자. 여기 있을래, 아빠. 아빠 걱정해 주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내 집이 최고인 거야. 가서 좀 자고 다시 오든가 해. 그래서 저는 마지못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물건들 정리하고 씻고 자려고 누웠죠. 엄마 생각에 울다가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친정 가면 엄마가 있을 것 같고 전화를 걸면 엄마가 받을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한참을 자다가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서 잠을 깼습니다. 일어나서 나가보니 시댁 식구들이 다 같이 왔더라고요. 발인은 잘했어? 오늘이 발인이었어? 아이고, 고생 많았다. 제가 아무 말 없이 서 있자 시부는 가방에서 선물을 꺼내며 주시는데 그걸 받고 그대로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새벽 비행기 타고 와서 너무 피곤해. 지금 시간도 늦고 해서 하루 자고 내일 내려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저는 대답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와 다시 누워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따라 들어와서는 일어나라고 하더라고요. 야, 너 엄마 아빠가 왔는데 너 뭐 하는 거야? 과일이라도 내오고 그래야지. 지금 자는 게 말이나 되냐? 저는 대꾸도 안 했습니다. 너 이러는 거 니네 부모 욕먹이는 거야. 저는 그 말에 열이 받아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3일 동안 뭐하고 왔어? 장모님 장례 치렀잖아. 그럼 내가 잠이나 제대로 잔 것 같아? 그건 내가 모르지. 우리도 여행 다녀서 지금 피곤해. 새벽 비행기에 좌석도 좁아서 잠도 못 잤다고. 빨리 엄마 아빠 주무셔야 하니까 이불하고 다 챙겨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자는 게 어디 있어? 넌 손이 없어? 네가 하면 되는 거잖아. 거실에 시댁 식구들이 다 있었지만 저도 할 말은 해야겠다 싶어서 큰 소리를 냈습니다. 엄마가 위독하니까 여행 미루자는 내 말 무시하고 다녀와서는 뭐? 과일 내오고 이불을 가져오라고? 내가 지금 어떤 정신일 것 같아? 네가 생각이라는 걸 한다면 나한테 무슨 말부터 했어야 하는지 몰라? 밖에 엄마 아빠 있어. 조용히 해라. 너나 조용히 해. 너네 식구들 데리고 당장 나가. 남편은 제가 그동안 단 한 번도 소리 지른 걸 못 봤기에 놀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혀를 차며 밖으로 나갔고
시동생이 모텔이라도 가자고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남편은 끝까지 자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엉엉 울다가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목이 말라서 물 좀 마시려고 일어나 거실로 나가보니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모랑 신우는 작은 방에서 자고 있었는지 안 보였고 거실은 난장판이었습니다. 여행 갔다 와서 피곤하다는 사람들이 제가 자는 동안 거실에서 술 먹고 실컷 놀았더라고요. 맥주캔은 여기저기 굴러다녔고 음식도 배달을 시켜 먹었는지 냄새도 났어요. 아버님과 남편 그리고 시동생은 거실에서 서로 뒤엉켜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의식 없이 누워 계실 때 남편이 여행을 간다고 한 그날부터 더는 같이 못 살 거라 생각했어요. 거기다 장례식도 안 오고 그 와중에 술판까지 벌인 시댁 식구들을 보니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꼴 보기 싫어서 그 새벽에 씻고 운전해서 친정으로 갔고 저는 아침을 아빠와 같이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너 지금 어디야? 마트에 간 거야? 여보세요? 어디냐고? 친정에서 아빠랑 밥 먹고 있어. 왜? 아침 안 해놓고 친정을 간 거야? 네가 알아서 해먹어. 그리고는 전화를 끊었죠. 다시 전화가 와서는 막 나가는 거냐고 헛소리를 하길래 전화를 끊고 그 뒤로 걸려오는 전화는 안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문자가 하나 왔는데 빨리 와서 아침 준비를 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문자를 씻고 계속해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주말 내내 친정에 있다가 집에 갔는데 시댁 식구들은 없고 남편이 혼자 있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과해! 야! 내 말 안 들려? 사과하라고! 무슨 사과? 우리 부모님한테 한 거. 내 동생들 앞에서 나 망신 주고 사과해! 기분 좋게 여행 갔다 와서 너 때문에 기분 잡치고 내려가셨어. 이거 어쩔 거냐? 사과를 받아야 하는 건 네가 아니고 나지. 장모님 장례식장에 못 왔으면 늦었더라도 납골당은 가봤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게 도리 아니냐고! 이미 돌아가신 걸 나더러 어쩌라고. 우리 부모님은 살아계시잖아.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한테는 잘해야 하는 거고. 내가 전에도 말했지. 산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네가 직접 사과드려. 잘못했다고 우리 부모님한테 말하라고. 이거 완전 미친놈이었네. 뭐? 뭐? 미친놈! 이혼하자. 나 너랑은 못 살아. 누가 무서워할 줄 알아? 해, 이혼해! 저희는 그렇게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집은 공동명의여서 정확히 그 지분만큼 나누기로 했죠. 결혼 생활도 고작 3년이라 집 말고는 나눌 것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부동산에 집을 내놨는데 남편이 저더러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너 짐 싸서 나가. 꼴도 보기 싫다. 집은 팔리는 대로 정확해서 돈 보내줄 테니까 당장 나가. 저는 어차피 아빠 옆에 있고 싶어서 나갈 생각이었습니다. 차라리 잘 됐다 싶었죠. 그리고 남편이 뭐라고 하든 대꾸를 하나도 안 했더니 남편은 답답해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대답을 안 하니 제 머리카락을 뒤로 잡아당겼는데 제가 뒷걸음질을 하다 넘어지니까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이 웃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저는 뺨을 때려버렸습니다. 재밌냐?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남편은 뺨을 맞고는 저를 때리려고 했는데 그때 제가 한 대 더 때렸습니다. 2대나 맞고는 열받았는지 손을 힘껏 위로 올렸는데 차마 제 얼굴에 손은 못 댔습니다. 대신 혼자 씩씩거리다가 거실 벽에 주먹을 치더라고요. 저희는 이혼 신청서를 제출했고 그날 이후 짐을 챙겨 친정에 와서 아빠와 함께 지냈습니다. 세상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마음고생하며 살았던 것들 아빠에게 다 말했는데 아빠는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며 잘 지내고 있는 줄만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번에 시댁 식구들 행동은 이해가 안 된다며 그런 집이랑 끝내길 잘했다고 하셨네요. 집은 내놓았지만 팔리지 않고 있었는데 부동산에 전화해 보니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은 있는데 정작 산다는 사람은 아직 없다고 했어요. 그래도 문의가 많으니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하셔서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친정 와서 지낸 지 보름 정도 되었는데 여기서 출퇴근하며 지냈고 엄마가 그리워서 엉엉 우는 날도 점점 줄고 아빠와 저는 점점 예전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아이가 없어서 이혼 신청 후 숙려 기간이 한 달 있었습니다.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중 시동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욕실에서 미끄러져 병원에 왔는데 수술 대기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집을 나오고 남편이 시동생을 불러 그동안 둘이 지낸 모양이었는데 남편이 다치고 시동생이 병원으로 데려온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혼한 거 몰라요? 알아요. 그래도 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아직 남남은 아닌데. 부탁인데 제발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 전화는 모두 안 받았어요. 그러다 다음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시모였습니다. 이 못된 것!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집 나가는 바람에 아들 혼자 있다가 사고 당한 거 아니냐? 도련님도 같이 있었다는데 그게 왜 제 탓이에요? 뭘 잘했다고 입을 놀려? 그리고 뭐 잘했다고 이혼을 하냐? 어머님 아들이 사람 구실 제대로 하고 살았으면 이혼 얘기가 나왔겠어요? 제발 그만하세요. 제정신인 사람이 대체 누구예요? 제가 보기엔 다 똑같아요. 뭐야?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그날 이후 저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오는 것도 전부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사도 잘 다녔고 아빠랑 저녁에 산책도 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뒤 시모가 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빠는 돌아가라고 했고요. 하지만 시모는 끝까지 버티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울기 시작하는데 아이고, 이걸 어떡하니? 우리 동민이가 말귀는 알아듣는 것 같은데 일어나지도 못해. 거기다 편마비까지 와서 누워만 있어. 저번엔 내가 네 탓한 거 미안하다. 저는 대답도 안 하고 시모를 노려봤습니다. 그랬더니 기가 막힌 말을 하더라고요. 저기 있잖아. 너희 아직 이혼 전인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은 네 남편이고 네가 우리 아들 좀 봐줘야겠어. 저더러 그 인간 같지도 않은 놈 똥오줌을 받으라는 거예요? 가족들 단합 잘다던데 이번에도 가족들이 들어가면서 알아서 하시고요. 지금 당장 나가요. 그리고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경찰 부를 거니까 오지 마세요. 하지만 시모는 계속 버텼고 자기 아들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느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빠는 시모를 억지로 잡고는 밖으로 내보내려고 했고 저는 그때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몇 분 뒤 경찰이 도착하고 시모는 그렇게 끌려나갔는데 가면서 저랑 아빠에게 못된 사람들이라며 욕을 하고 바닥에 침도 뱉더라고요. 살면서 이런 사람들 처음 보는데 말문이 턱 막힌다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시모가 끌려가는 그 상황에 집에 두고 간 시모 가방을 집어들고는 던져버렸는데 시모 몸에 맞았는지 사람 때렸다고 소리소리를 질러대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난 뒤 숙려 기간이 끝났고 저와 남편은 드디어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습니다. 살던 집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 잘 팔렸고요. 당연히 정확히 반반 나누어 남편 통장으로 돈도 보냈습니다. 저는 전 시댁 식구들이 어떻게 살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지내고 있었는데 이혼 후 몇 달이 지나서 모르는 번호로 문자를 한 통 받았습니다. 보낸 사람은 전 시동생이었는데 현재 자기 형이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데 지능이 많이 떨어져 말하는 것도 초등학생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다시 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 번호도 차단하고 메시지는 삭제해버렸습니다. 진짜 끝까지 소름 돋는 집안 아닙니까?
지난 결혼 생활 동안 힘들었던 걸 생각하면 당장 찾아가서 욕이라도 실컷 해주고 싶었지만 제 입을 더럽힐 필요 없이 전 남편이 그 벌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는 아빠와 여전히 잘 지내고 있고 엄마가 보고 싶을 땐 납골당에 가서 한 번씩 보고 옵니다. 아직도 엄마가 없다는 사실이 완전히 익숙해지진 않았지만 지금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편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저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 잘 챙기세요. 그리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